앞서 소련의 미그-25 전투기가 마하3을 낼 수도 있다로 유명했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소련이 마하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었다. 우리 어떡하냐. 근데 막상 소련선은 그거 돌아온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야, 미쳤어. 왜 이렇게 빨리 가? 엔진 다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조종사가 객기 부린 거예요. 스컹크웍스는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난다. 천재의 냄새가 난다. 홍편의 두 번째 픽. 소리보다 3배나 빠른 뭐가 지나가는 우와! SR-71 되겠습니다. 빠르다. 지금까지도 기록을 못 깨고 있는 가장 빠른 제트기. 최고속도 마하 3.3, 소리의 3.3배, 시속으로 3,960km. 그야말로 미친듯이 빠른 제트기입니다. 최고 고도 약 25km에서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순항 비행이 가능한, 이게 순항 비행이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순간적으로 마하 3으로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하 3으로 그냥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소련이 개발한 미그-25 전투기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마하 3을 낼 수 있지만 마하 3 내면은 돌아와서 엔진 바꿔야 됩니다. SR-71은 그 속도로 그냥 가요 쭉. 정말 엄청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이 날았던 유인 비행기입니다. 추진체계, 공력, 구조, 재료 등 비행기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넘사벽을 만든 역대 작업입니다. 진짜 넘사벽. SR-71이야말로 스컹크웍스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그런 물건입니다. U2가 1960년에 격추됐죠. 이 정도면 우린 누가 잡겠어 했는데 잡혔네.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번의 우연으로 끝난 게 아니라 62년에 쿠바에서 또 격추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을 절대 담보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형 정찰기 개발을 더 서둘러야겠다. 빨리 서두르게 돼서 SR-71이 64년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에 나온 거죠. 이 극비 프로젝트를 맡은 건 역시 스컹크웍스였습니다. 순항 속도 마하 3.29. 미쳤어. 운용 고도 9만 피트, 약 2만 27km. 당시로서는 엄청난이 아니에요. 언제 봐도 미친 수준이었는데요. 마하 3 이상의 고속 비행에서는 대기와의 마찰열 때문에 기체 표면 온도가 26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엔진 배기분은 100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히 일반 항공기에 사용되던 알루미늄 합금 이런 거는 못 견뎌요. 그냥 녹아, 타. 그래서 SR-71은 기체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제작됐습니다. 근데 또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당시 양질의 티타늄 생산 국가는 소련이에요. 그래서 스컹크웍스가 극비로 골프채를 만드는 제3국 국적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소련에서 수입해서 만듭니다. 적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고 표면 마찰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특수 검정 페인트를 칠했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까마귀, 블랙버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SR-71 블랙버드의 성능은 대단했습니다. 1974년 9월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시간 54분 만에 비행. 이게 참고로 런던에서 뉴욕까지 한 6시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또 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11시간 정도를 걸릴 그 거리를 1시간 54분 만에 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평균 시속 2164km. 1976년 7월에는 85,000피트의 순항고도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때 세운 신기록들이 여전히 깨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말 그대로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8만 피트, 약 24km의 고공에서 시간당 26만 제곱킬로미터의 지구 표면을 정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8만 피트 상공에서 골프장에 골프공을 촬영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광학 정찰 정보 외에 전자정보 수집 장비, 적외선 정찰 장비 등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31대가 생산된 뒤에 사고로 잊어버린 게 12대예요. 이게 사실 날아다니는 게 신기한 기체인 게 평소에 지상에 있을 때는 연료 탱크에 연료가 새요. 왜냐? 일부러 틈을 만들어놨어요, 기체 곳곳에. 왜 그러냐면 빠르게 날다 보면 기체가 막 뜨거워지기 때문에 기체 곳곳이 막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면 만약 지상에 있을 때 타이트하게 딱딱 맞게 만들면은 깨지거든요, 막. 기체 표면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일부러 빈틈이 나게 만들다 보니까 땅 위에서는 기름이 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운영비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이거 진짜.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 뭐 다른 대체 수단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또 냉전이 이제 끝나면서 1998년에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근데 그 덕을 본 데들이 있어요. 미국 각지 항공 박물관들.
원래대로면 이건 정말 극비라 박물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였는데 일시에 미국 각지의 박물관으로 뿌려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많은 박물관들에 지금도 있어서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컹크웍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스텔스 전폭기죠. 특이한 모양새 때문에 다리미로도 불리고 심지어 UFO로도 오인받은 F-117 나이트호크입니다. 레이더 때문에 여러모로 골치 아팠던 미국은 1974년 군용기재 작업체 스텔스를 요성능으로 깔아넣는 새로운 전술기 개발을 의뢰하면서 본격적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실은 이 스텔스는 이미 SR-72를 개발할 때부터 고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SR-72는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겉에 칠한 도료가 어느 정도는 전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만들면서 이게 레이더파에 어느 정도 반사되나 이런 걸 측정을 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축적된 기술이 이제 70년대에 본격적인 스텔스기로 넘어가게 된 거죠. 스텔스 기능은 상대의 레이더, 적외선 탐지, 음향 탐지 및 육안에 의한 탐지까지 포함하는 모든 적의 탐지 기능에 대응하는 은폐 기술을 말하는데요. 미국의 목표는 적진에 깊숙이 은밀히 침투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폭격기가 목표였습니다. 외형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뒤로 꺾인 후트웨이크와 다이아몬드 모양의 동체로 레이더나 폭탄창들이 모두 기체 내부에 수납되고 레이더 흡수용 특수도료까지 사용해서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0.01제곱미터까지 낮추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당시 쓰인 전파 흡수 물질, 즉 RAM, 램은 140km 밖에서 레이더에 걸릴 수 있는 수준의 물체를 23km 밖에서 겨우 포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뜨렸죠. 이 정도 수치면은 보통 레이더로는 잘해야 새가 날아다니는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리에 F-117의 절반 정도 크기 실험기인 해브 블루 2대를 제작했고요. 1977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초도 실험기 5대를 발주해 1981년에 비행에 성공, 각종 실험을 거쳐 1988년까지 59대를 제작해서 은밀하게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원래는 F-117이면 사실은 전투기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전투기죠. 근데 왜 폭격기인데 이렇게 이름이 붙었을까요? 한마디로 페이크입니다. 이게 개발되던 무렵에 갑자기 미국의 매체에서 특종! 미 공군이 개발 중인 극비 전투기 하면서 F-19라는 기체에 막 상상도, 뭐 사진, 뭐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나요. 어떻게 이런 비밀 전투기가 공개될 수 있냐? 그랬는데 실은 그것도 페이크예요. 뻥카를 크게 날려서 사람들의 이목이 이쪽에 집중되게 한 페이크기도 하고 또 예산 타내면서 또 폭격기 만드는데 또 돈 쓰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전투기라는 명목을 개발을 한 거예요, 사실. F를 붙인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이게 전투기냐 폭격기냐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게 하려는 거였고요. 워낙 극비다 보니까 밤에만 시험 비행했다고 합니다. 실은 나이트호크라는 별명도 이렇게 밤에만 다니기 때문에 붙은 게 맞고요. 1991년 1월에 발발한 걸프전에서 전 세계를 아주 놀라게 합니다. 당시 이라크의 신장 바그다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갖췄다고 평가됐어요. 근데 당시 42대가 투입됐는데요. 총 1271회의 단독 야간 출격으로 2000톤 이상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명중률은 무려 85%.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도 손실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만약 F-117A가 없는 상태에서 대응을 한다면 뭐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시드, 즉 방공망 제압기, 제공기, 공격기 등을 이루어진 7배에서 10배 규모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출동했어야 했죠. F-117은 천하무적인가요, 말하자면? 천하무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8년 뒤에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유고 내전의 일부였던 코소보 분쟁 당시 공습을 감행하는데 이때 한 대가 세르비아 측의 대공미사일에 격추돼 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게 사실 스텔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느립니다. 음속을 돌파를 못해요. 당시에 세르비아 측은 F-117A의 투입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F-117A가 발진을 하던 이탈리아의 아비아노 공군기지 주변에 스파이를 배치를 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휴대전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떴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항공 미사일 쪽에도 많은 계량을 한 게 레이더만 가지고 적기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열상 카메라 같은 어떤 레이더에 의존하지 않는 수단도 동원을 해요. 근데 또 실수를 한 게 이 스텔스 성능을 너무 믿고 다 같은 항로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세르비아 측이 기회를 포착을 해서 격출시켜버린 거죠. 스텔스도 조심해서 운용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이후 2003년 2차 걸프전에 투입돼서 위력을 선보였으나 B-2 폭격기와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인 F-22의 등장으로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2008년에 보관용 기체를 제외한 전량이 철저한 감시 속에 폐기됐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코소보 격추 사건으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의 스텔스 기술이 퍼져나간 뒤였죠. 도대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천재라고 해야죠, 진짜. 기술의 목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의 기술을 맞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발상 자체가 좋게 말해서 유연하고 나쁘게 미쳐야 되거든요. 스컹크웍스는 작업 환경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미친 짓을 해도 돼 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스컹크웍스 같이 어떤 약간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천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미국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말 미국적인 그런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